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 응만하게 흐름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일정 간략하게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자, 이번 주 목요일 21일 수업은 이제 사전 녹화 영상으로 진행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시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6일 수업은 어 이제 이제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Q&A 세션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26일에는 10시 반에,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11시 45분까지 제가 블랙보드에 있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 다음 주 그 화요일 26일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45분까지는 제가 블랙보드에 있을 테니까 예, 목요일 사전 녹화 영상은 뭐 이제 내일 중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Q&A 세션이 있다. 그리고 28일에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일리자베트 베러 브라우닝의 How Do I Love Thee?인데 여러분 이 시 예전에 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시거든요. 뭐 아마도 이제 영어로 쓰여진 가장 유명한 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자기 남편에게 쓴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일리자베트 베러 브라우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자,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시인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 소개에 나와 있지만 15살 때 사고를 당해서 불구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집안에만 있으면서 많은 작품을 썼는데 천재였습니다. 예, 일리자베트 베러프라는 건 정말 아주 타고난 시절을 갖고 있었고, 이미 10대에 시인으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남편이 로버트 브라우닝인데, 이제 두 사람의 연애가 영문학사에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로버트 브라우닝이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의 시를 읽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설명이 약간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트가 로버트의 작품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를 만나기 위해 편지를 썼음. 이게 아니고 이제 정반대로 로버트가 엘리자베트의 시를 읽고 이제 감명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팬레터, 일종의 이제 팬레터를 이제 계속 보내요. 그래서 엘리자베트도 이제 거기에 답장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엘리자베트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질 않았거든요. 그게 뭐 왜 그랬는지는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주 폭군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이제 쥐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성격이었는데, 엘리자베트가 로버트와 결혼을 이 아버지가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예, 그래서 도망을 쳐서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엘리자베트가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예, 이 두 사람의 연애가 뭐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 뭐 제가 알기로 올해 안에 뭐 영화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엘리 패닝이라고 아시죠? 엘리 패닝. 다코타 패닝의 또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고, 엘리 패닝이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의 역을 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시가 Sonnets from the Portuguese라고 하는 제목의 소네트 집에서 나왔습니다. Sonnets from the Portuguese.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 포르투갈어에서 가져온 소네트.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소네트들이 포르투갈어로 쓰여졌는데,
자, 그거를 엘리자베트가 영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onnets from the Portuguese. 그러니까 원래는 그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소네트이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트가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이 소네트를 영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소네트들은 포르투갈어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영어로 쓴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그 설정이 나온 걸까? 이게 그러니까 엘리자베트의 여성 시인으로서의 처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네트라고 하는 거는 자, 소네트라고 하는 건 원래는 남성 시인이 여성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르의 기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시인이 그러니까 주로 자기보다 어린 그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맹세하는 수단이 되었던 게 소네트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 소네트는 남성 시인의 전유물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뭐 여성들도 소네트를 썼고 그리고 꼭 사랑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이제 목적으로도 소네트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19세기 한 중반까지만 해도 이 소네트를 그 남성 시인의 전유물로 보는 시각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자베트는 소네트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소네트에서 남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네트의 성격과는 정반대인 거죠. 전통적인 그 소네트는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이 엘리자베트의 소네트는 여성이 남성에게 그것도 결혼을 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내용을 이 소네트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까지만 해도 뭐 사실 20세기까지만 해도 그랬지만 자, 여성이 어떤 그 자기의 감정을 막 절절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게 대개 여성답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좀 다소곳하고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이렇게 뭐 누굴 이렇게 좋아해도 그걸 너무 막 티내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어떤 편견과 간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좋아도 그 사랑을 막 너무 적극적으로 막 드러내고 하는 거는 여성답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네트는 엘리자베트가 남편 브라우닝에 대한 사랑을 아주 절절하게 정말 그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여성답지가 못한 그러니까 여성이 하면 좋지 않은 이제 그런 행위로 이 당시에는 여겨졌죠. 그래서 엘리자베트는 어떤 그 당시 이 출판계의 어떤 편견,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지식인들의 비난이나 편견을 이제 사전에 이제 피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독자가 왜 하필이면 포르투갈이냐 했더니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라고 엘리자베트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페인어는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소네트는 지금 처음부터 영어로 쓴 것이 아니라 원래는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던 거를 내가 영어로 옮긴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그 남성 위주의 지식인 사이의 비난과 편견을 이제 사전에 이제 방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뭐 이 시는 이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사랑을 맹세한 시이긴 한데 뭐 내용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누가 읽어도 이제 보편적으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는 그 페트라르카 소네트이죠. 자, 페트라르카 소네트는 형식이 옥타브와 세스텟으로 나누어집니다. 옥타브는 ABBA, ABBA, 또 세스텟은 CD, CD, CD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파트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옥타브와 세스텟이 내용상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시를 보면 옥타브가 끝날 때 이렇게 그 마침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상 옥타브와 세스텟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조에서는 그 옥타브와 세스텟에 어, 그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구분을 했는데 딱히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스텟에 가서도 이제 깊고 무한함의 지속적인 사랑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 라임 스킴도 보면 아까 전형적인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ABBA, ABBA, 그 다음에 CD, CD, CD. 예, 그렇다면 좀 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 옥타브의 첫 번째 네 줄을 들여다볼게요. 옥타브의 첫 번째 네 줄입니다. How do I love thee? 자, 내가 그대를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그러니까 let me count the ways. 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한번 세워보겠다. 자, 그러면서 I love thee to the depth and breadth and height my soul can reach. 내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그 깊이와 또 넓이와 높이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자,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시가 아주 유명한 시이고 뭐 특히 그 결혼식에서 많이 그 낭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유명한 것 치고는 사실 이 시의 의미가 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좀 시 내용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두 번째, 세 번째 행이 그러한데, 자, 나의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이 화자의 그 영혼이 어떤 3차원의 공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영혼은 그 보이는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인데, 자, 나의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그 깊이, 넓이, 높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영혼이 자, 3차원의 그 사각형처럼 묘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3차원의 공간에 시인은 지금 남편에 대한 사랑을 꽉꽉 채워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의 마음을 다들 잘 아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나요? 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죠. 마음속에 그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이제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어, 나도 다 몰라요. 내 마음의 그 모든 영역을 내가 구석구석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시인은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영혼의 모든 공간을,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라도
내 영혼의 모든 공간을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겠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는 부분은 물론이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 공간까지 당신의 사랑을 채우겠다. 자, 그 다음 When feeling out of sight for the ends of being an ideal grace. 이게 뭐 이디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being이 대문자 B로 이제 되어 있는 이디션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디션이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대문자로 쓰는 게 더 좀 낫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feeling out of sight for the ends of being an ideal grace. 그러니까 대문자라는 게 더 좀 의미상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이 또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feeling out of sight,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채로,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각이 차단된 채로, 자, 존재와 이상적인 그 은총, 그러니까 은총을 베푸는 이상적인 그 존재, 그 존재의 그 안스를 느끼려 할 때, 자, 여러분 그 이 안스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행의 의미가 모호한 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ands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ands는 뭐 끝이라는 뜻도 있고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뭐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목적으로 해석을 해도 뭐 말이 되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끝, 가장자리, 끝단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and의 이제 사전상의 의미를 보시면 뭐 끝단, 말단, 뭐 변두리 혹은 가장자리 이게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out of sight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feel 그 손으로 지금 느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존재와 it grace의 가장자리를 그 끝부분을 손으로 더듬어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being이라고 하면 존재인데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신의 은총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얼 그레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신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은총을 가리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존재도 그렇고 신의 은총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신의 은총은 신의 그레이스는 너무나 큰 것이라서 너무나 위대한 것이라서 자, 가장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존재 역시 너무나 심오한 거라서 자, 그 끝이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시인은 만져지지 않는데 만져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와 신만이 주시는 그 은총의 가장자리를 손으로 더듬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존재가 그리고 신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존재와 신의 은총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러니까 짐작이라도 해볼 목적으로 가장자리를 손으로 더듬어서 만져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엔스가 없는 거예요. 빙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예, 여러분 뭐 이 구절의 의미가 좀 어렴풋이라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I love thee to the level of everyday's most quiet need by sun and candlelight.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자, 나는 당신을 일상생활의 그 레벨에서 가장 그 조용한 필요에 이르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햇빛과 촛불 곁에서. 예, 저는 그 most quiet need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ost quiet need, 가장 조용한 필요. 그러니까 왜 quiet 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사소한 것이라서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것이라서.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굳이 그러니까 말을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그 아주 사소한 정말 그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소한 모든 그 상대방의 그 이 필요를 이 사랑이 충족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quiet 하고 있어도 상대가 내가 뭘 원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most quiet need. 그러니까 말할 필요조차 없이 아주 사소한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그 사소한 필요들을 이 사랑이 채워주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아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예, 여러분 누군가를 이제 사귀는 것과 그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는 건 참 다른 문제죠. 예, 뭐 그냥 사귀는 거야. 뭐 하루에 이제 몇 시간, 뭐 일주일에 뭐 며칠을 함께 보내는 건데, 자, 일상을 그 사람과 완전히 공유하는 거는 그냥 뭐 연애를 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일상을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일상의 그 모든 그 사소한 필요들 이런 거를 서로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그 사소한 필요를 챙겨주는 게 뭐 지루하거나 지치거나 싫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좀 오래 산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여러분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뭘 원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나요?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나한테 이걸 원하는구나. 내가 이걸 해주길 원하는구나. 그게 느낌이 오나요? 예, 뭐 가끔씩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는데 뭐 맞을 때도 있고 또 틀릴 때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얘기를. 얘기를 해줘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 다행인 거예요, 사실.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일상에서 정말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일상의 모든 그 부분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는 자, 그런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비칠 때나 또 촛불이 비칠 때나. 자, 그 다음 두 행은 I love thee freely. 자, 나는 그대를 자유롭게 사랑한다. 자, 누가 나보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한 거 아니다. As men strive for right. 자, 사람들이 자신의 그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듯이, 자, 사람들이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 권리, 그거에 대한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처럼 누구의 강요도 아니라 자기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자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나의 자유의지를 갖고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I love thee purely as they turn from praise.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고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그 칭찬에서 돌아선다. 그러니까 칭찬을 바라고 어떤 대가를 원해서 어, 그 권리를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나 역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purely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나 무엇을 뭐 대가를 바라고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I love thee with the passion put to use in my old griefs. 자, 이 패션의 이제 의미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이 구절도 좀 해석하기가 곤란한데요. 자, 여러분 그 패션 하면 어떤 그 이 고통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suffering, 뭐 열정, 뭐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 그 대문자로 이제 패션 하면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가리키거든요. 뭐 열정, 뭐 격정, 뭐 경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대문자 P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은 것을 패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 고통, 그 suffering.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막 슬퍼하면서 막 고통받았는데 자, 그때의 그 고통의 강도로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구절의 의미도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가지로 정해서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in my old griefs 옛날에 이 슬픔에 빠질 때는 정말 아주 그 깊은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막 슬퍼하고 통곡을 했었는데 자, 그때 느끼던 그 고통의 그 강도, 그 강도만큼이나 내가 그대를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거죠. 자, 슬픔과 고통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통곡하거나 슬퍼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좀 성격상 그렇게 막 우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이래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정말 그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마음의 아주 그 고통,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여러분도 뭐 느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저는 뭐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정말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깊은 고통을 느껴봤는데, 자, 그런 그 고통의 강도만큼이나 그렇게 깊이 아파했던 만큼이나 그 강도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대를 자, with my childhood's faith. 자, 어린아이의 그 믿음으로 역시 사랑하겠다. 자, faith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faith는 이제 종교적인 단어인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내게 나아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어른처럼 뭐야 이 말이 뭐 사실이야? 뭐 진짜야?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아? 얼마나 현실성이 있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래서 자, 나의 그 순수했던 어린아이의 그 신앙으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겠다. I love thee with a love I seem to lose with my last saints. 그리고 이건 뭐 그 가톨릭적인 이제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가톨릭에는 성인들이 많이 있죠. 이제 개신교는 이제 성인을 뭐 이제 기리기는 하지만 이제 섬기지는 않거든요. 자, 어쨌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성인들을 사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성인들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떤 그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그 이제 기독교의 그 발전에 공헌을 한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순교를 당했고 어 그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 자, 그런 그 성인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성인들의 기적을 정말 진지하게 믿고, 그러니까 성인들을 보면 이제 기적을 행한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들의 그 기적을 진지하게 믿고 이 성인들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성인들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막 그 성인들의 기적을 진지하게 믿지 않게 됐죠. 자, 그런데 그 성인들의 그 기적이라든가 그 성인들의 그 신앙을 내가 사랑했던, 정말 진지하게 믿었던 그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자, 그 다음 I love thee with the breath, smiles, tears of all my life. 내 삶의 모든 그 숨결과 웃음과 눈물과 자, 이런 것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사실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내가 웃는 것도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자, 그거는 당신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And if God choose, I shall but love thee better after that.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자, 내가 죽은 다음에 그대를 더 사랑을 하겠다. 자, 죽음 이후에도 역시 이 두 부부의 사랑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와 관련이 없는 자, 죽음을 초월한 강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마도 자, 영어로 쓰여진 가장 유명한 어, 자, 시 중 하나일 텐데, 자, 여러분 그 다시 좀 읽어보시면서 어, 뭐 아주 정확하게 뭐 이해는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행들이 좀 그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잘 파악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 제가 3분 정도 드릴게요.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3분 드릴 테니까 3분 동안 시를 다시 읽으면서, 어, 그 의미 파악을,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성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인들의 뭐 이제 기적이라든가, 또 이제 성인들이 행한 여러 가지 그 일들, 또 교회에 대한 헌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믿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성인들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인들을 사랑했던, 그러니까 그 성인들을 정말로 믿었던 그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그, 그러니까 그 앞에 구절에 그러니까 My childhood space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자,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자, most quiet need. 그러니까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의미로는 그러니까 말 자체를 하지 않아도,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아도 상대가 안다라는 거죠. 뭐 이제 둘 다 충족시켜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꼭 둘 중 하나를 택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말할 필요조차 없는 그 사소한 그 일상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아내나 남편이 그냥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예, 패션에도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 대문자로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순환을 가리키죠. 그래서 고통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남단 학생, 그 My soul can reach one feeling out of sight for the ends of being an idol. 그리스는 화자가 존재와 은총의 끝을 느끼고 싶을 만큼 사랑한다는 뜻인가요? 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설명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그 존재와 그 은총의 그 ans를 그, 그 가장자리 혹은 그 끝부분을 그 내가 그 짐작하려고 할 때 손으로 더듬으면서 도대체 이게 그 ans가 어디야? 근데 실제로는 그 ans가 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ans를 이제 느끼려 하면서 도대체 이 존재와 이 은총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거를 느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제 탐색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존재와 그 은총의 의미는 어, 이제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각을 통해서 자, 이 존재와 그 은총의 그 크기를, 그 위대함을
사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자기의 마음이 자, 그대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지기를 염원한다라는 거예요. 존재와 은총은 신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이제 being이라고 하면 그 존재, 뭐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존재의 목적, 어, 왜 존재하는 건지, 그 존재의 의미. 예, 여러분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 여러분 뭐 이 시를 읽고 뭐 좀 소감 한번 나눠보실래요? 뭐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여기 그 이제 발표지에서 슬라이드를 써온 걸 보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 또 진정한 사랑은 정신적인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꼭 정신적인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물론 이제 정신적인 면이 이제 있는데, 음, 뭐 정신적인 걸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뭐 꼭 정신적인 걸로 이제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제 제 느낌이고요. 또 사후에도 영원한 사랑, 더 강해질 사랑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다. 또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정의, 또 신을 찬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자, 신을 찬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저 이 말은 약간 그 어폐가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데요. 어,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겠다. 또 사후 세계에서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자, 그 홍소로 학생 무엇보다 당시 편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썼다고 밝히지 못하고 포르투갈어로 쓰인 소네트를 가져왔다고 옮겨왔다고 설정한 것이 슬픈 부분이다. 예, 예. 그런데 뭐 이제 당시에 그 독자들은 다 그 엘리자베트가 쓴 건지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목 자체가 그 fake, 좀 그 위장이라는 거는 이제 상당수의 독자들은 예, 예, 알았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그 추상적인 감정을 방법을 세워본다고 하면서 구체화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 상교 학생은 성인들에 대해서 존경이나 기리는 것을 느끼지 않음에도 자신이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과거에 자신이 지니던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겠다고 한 것이 신기하다. 하지만 고통의 강도만큼이나 그 강도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정은 드러나지만 사랑에 있어서 고통을 언급하면서 다소 희생적인 느낌이 든다. 뭐 사랑을 하면 뭐 다 행복한가요? 뭐 늘 기쁜가요? 예, 고통도 따르게 마련이죠.
예, 또 다른 또 소감이 있나요? 자, 사랑을 공유하는 것과 일상을 공유하는 게 다르다는 말이 너무 인상 깊었다. 또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야, 정말 그 일상의 공유가 가능해야 또 그 일상을 공유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성 시인의 솔직한 감정이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나와서 흥미로웠다. 외부적인 것과 별개로 본인의 마음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 같아 보였고, 그런데 종교적 표현이 종종 들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종교적 표현은 뭐 이제 그 당시에 그 문화의 이제 일부였기 때문에 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또 당연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자신의 영혼을 공건화해 이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겠다는 구절이 화자의 순수성을 잘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담백한 느낌의 강한 시라서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야,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유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영혼이라 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3차원의 정육면체, 예, 정육면체가 많네요. 또 그것을 전부 채울 정도로 남편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배경이 없어도 남편에 대한 사랑을 독자들이 여실히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한 표현 방법이 인상 깊었다. 또한 여태까지 배운 여성 시인들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온 것 같다. 시대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흥미롭다. 또 관념적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고 절대적 사랑을 보이기 때문에 뭐 결혼하게 된다면 이 시를 뭐 낭독해 보고 싶다 이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가 유명한 것만큼 그렇게 의미가 잘 전달이 좀 안 되는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How do I love thee 이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저 시. 저거 유명한 시지 다 아는데 그런데 그럼 저 구절의 의미가 뭔가라고 물으면은 잘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인 거예요. 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하면 그 뭔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파악이 잘 안 되는 설명은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유명한 것 치고는 좀 어려워요, 시가. 보통 여러분 이제 아주 유명한 시들은 좀 의미가 좀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그 누구나 다 그냥 읽고 딱, 의미가 이제 와닿는 그런 시가 이제 유명한데, 이 시는 그렇게 이제 그 의미가, 아주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 디스커션 퀘스천을 보면, 자, 무한한 것처럼 표현할 사랑을 측량하려는 시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자, Sun and Candlelight는 또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또 시인의 삶을 고려했을 때 Old Grief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시인의 자신의 사랑을 freely 자유로운 것이라고 하면서도 마지막 행에서 마치 죽음 이후의 사랑은 신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You've got to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가정법은 프릴리라는 표현과 상충되는가? 어, 저는 이제 이 질문의 내용이, 보면, 자, 죽음 이후의 사랑은 마치 신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부터 좀 논쟁거리였죠. 그러니까 정말 그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럼 천국에 가서도 두 사람의 영혼은 뭐 함께 하는 건가? 뭐 이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어, 이제 사후 세계를 믿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 세계에 정말 자신과 남편이 함께 할 수 있을지,
그 사후 세계에는 그 영혼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후 세계에서의 그 사랑은 이 지상에서의 사랑과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잘 파악은 안 되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후 세계에 어떻게 사랑을 이어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If God choose, I shall but love thee better after that.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자,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사후 세계에 있건 간에 자, 나는 살아있을 때보다 그대를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사후 세계에서 만약 가능한 거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나 사후 세계가 어떠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사후 세계에 가서 그대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이 디스커션 퀘션에 대해서 뭐 어, 답변 있나요? 최기훈 학생, 그 자신의 사랑을 일상적인 표현, 종교적 표현으로 극대화할 뿐 아니라 자유와 같은 가치에도 비유한 게 흥미롭고 진보적이라는 느낌도 들게 하는 것 같다. 자, 이 시가 여러분 그 1850년에 쓰여졌는데, 자, 1840년대는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1840년대. 자, 혁명이 유럽을 휩쓸던 시기였죠.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혁명이 있었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자, 1840년대는 이제 상당히 그 혁명으로 유럽 사회가 그 들끓었던 시기였고, 그러한 어떤 시대적 배경이 이제 이 시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자유의 권리를 위해서 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자신의 그 자유 의지로 투쟁하는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1, 2, 3번에 대한 뭐 답변이 또 있으신가요? 무한한 사랑을 측량하려는 시도는 자신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는 걸 상대에게 표현하고 싶은 의도인 것 같다. 예, 그렇죠. 또 4번 질문에 대해서 if God choose라는 표현은 미지의 사후 세계를 가톨릭 신자의 관점에서 주식한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확한 걸 몰라서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이 가톨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뭐 꼭 가톨릭에서만 그 성인을 섬기는 건 아니고, 그, 엘리자베트가 그 태어난 그 영국 국교에서도 이제 성인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엘리자베트의 남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은 개신교 그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자, 박정인 학생, 처음에는 사랑을 물질적인 것처럼 측량하려고 해서 마치 사랑을 이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사랑은 이성적인 영역 외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네요. 예, 여러분 뭐 이 디스커션 퀘션에 대한 답변도 좋고 아니면 이 시 전반에 대한 뭐 코멘트나 질문도 좋습니다. 자, 사랑은 애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상대에게 최대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다. 무한한 것처럼 표현한 사랑을 측량하라는 시도는
이런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예. 예, 여러분 뭐 또 다른 예, 코멘트나 질문 있나요? 예. 자, 그래서 그 이 시는 이제 그 빅토리아 시대 어떤 그 여성 시인의 그 어떤 입장 또 처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이고 그리고 어떤 여성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고 또 아름답게 표현을 했다. 어, 이제 특히 그것이 남성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제 사랑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죠. 자, 여러분 그 제가 빅토리아 사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빅토리아 시대는 이제 1830년에서 1901년으로 보통 보고요. 자, 빅토리아 시대를 그 노르트 앤 달러주에서는 그 세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early period, 그러니까 mid Victorian, late 이렇게 구분을 하죠. 1830년에서 48년까지가 early, 그 다음에 48년에서 70년까지가 그러니까 mid Victorian, 그 다음에 70년에서 1901년까지가 late, 후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빅토리아 여왕 뭐 사실 가장 유명한 그 영국의 여왕 중 한 명이고 무려 64년 동안이나 제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37년에 37년에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 1901년에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20세기까지만 해도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여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위에 있었던 그 국왕이었는데, 자, 이 기록이 깨졌죠. 예, 지금 현재 국왕인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보다 더 오래 지금 그 영국의 국왕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64년이나 되는 오랜 이제 시기 동안 영국의 그 국왕 자리에 있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의 그 남편이 프린스 알버트였거든요. 여기 지금 그 초상화에 나오는데, 자, 프린스 알버트는 원래 그 독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여왕과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이 왕족들끼리 뭐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 뭐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았겠지만, 자, 두 사람 사이는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고, 빅토리아 여왕은 총 그 9명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한 5명 정도가 있죠. 그 퀸 빅토리아에 대해서 그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Victoria herself encouraged her own identification with the qualities we associate with the adjective Victorian, 그러니까 earnestness, moral responsibility, domestic propriety.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토리언이라고 하면 어떤 갖게 되는 그 이미지들, 그 인상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빅토리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상당 부분 그 여왕 자신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토리언이라고 하면 뭐 상당히 그 근엄하고 진지하고 아주 그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그 어떤 매사에 어떤 점잖고 그 예의 범죄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모습이 있는데 여왕 자신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ictoria represented the domestic fidelities and her citizens embraced. 그 여왕 자신이 그 남편에게 아주 헌신적이었고 또 남편도 여왕을 사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 여왕의 가족이 바로 그 영국 국민들에게는 모범으로 삼아야 할 만한, 음? 그러니까 우러러 볼 만한 이제 그런 그 가정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시기가 그 early period. 이 시기를 a time of troubles. 자, 고난의 시기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 20년 정도의 기간이, 영국 역사에서는 아주 힘든 시기였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이제 사회적인 그 혁신과 발전들은 있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리버풀과 그 맨체스터 사이에 자, 1830년에 처음으로 레일웨이, 그 철도가 개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최초의 철도가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그 세상이 빛의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1832년에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1차 선거법 개정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선거법 개정은 자, 도시의 중산층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중산층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 도시의 그 노동자나 농촌의 뭐 농부들에게도 투표권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도시의 그 근로자라든가 이제 농민들에게 투표권이 간 것은 뭐 2차, 3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입니다. 자, 30년대와 40년대를 아주 힘든 시기라고 부르고 특히 40년대가 힘들어서 The, the Hungry Forties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became known as the time of troubles, a period of unemployment, desperate poverty and rioting. 그 실업률도 엄청 높고 아주 극심한 가난이 있는 그리고 정말 영국 사회에서 언제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이제 그런 아주 흉흉한 분위기였죠.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거든요. 예, 도시로 몰려들고 또 이제 탄광으로 몰려드는데 그래서 자, 이 당시 그 새롭게 일어난 그 공업 도시들이나 이 탄광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정말 끔찍하도록 열악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1840년에 자, 지금의 그 맨체스터에 있는 남성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840년 맨체스터의 남성 근로자 평균 수명이 겨우 20살이었어요. 겨우 20살. 평균 수명이. 자, 그 정도로 자, 이 근로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10대에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막 20살만 돼도 지금의 거의 한 60이나 70 먹은 사람처럼 사람이 늙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제가 지금 읽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 일리자베트 베로 브라우닝의 다른 시인데 The Cry of the Children.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산업 혁명 하에서 어떤 어린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시인데 예, 이 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떤 아동 노동의 그 참상을 고발한 시가 있고요. 또 An economic theory of laissez-faire assumed that unregulated working conditions would ultimately benefit everyone.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끔찍한 그 근로 환경과 전혀 위생 시설이 없고 막 그 어린애들이 하루에 막 뭐 10시간에서 막 15시간 이제 이렇게 일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왜 계속 되었는가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관념 때문인데, 자, 라세페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 자유방임이죠. 자유방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경제 주체를
내버려 둘 때 굳이 국가가 뭐 간섭을 하거나 통제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 이제 가장 많은 부가 창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 부가 돌아간다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유방임주의가 사실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통제나 뭐 간섭, 또 이 규제 이런 게 없으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려고 하고 자, 그러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방임의 그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그 이 경제 활동을 제약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또 국가의 어떤 간섭이 좀 심하다. 음, 그러니까 자유방임 체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라서페어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 경제적 주체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이제 부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약자들, 음, 어떤 경제적인 그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탄압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그 출발선이 같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 많은 그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A Time of Troubles. 자, 이 당시에 일어난 게 그 차티스트 무브먼트입니다. 자, 1838년부터 48년까지 자, 10년 동안 일어났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사회 개혁을 요구하던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advocating the extension of the right to vote. 자, 투표권의 확대. 그다음 the use of secret balloting. 비밀 투표. and other legislative reforms.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입법적인 개혁을 요구한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자, 10년 동안 이 차티스트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근로자들 또 농민들에게 이제 이 서명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파르라멘트에 이 입법을 해달라, 개혁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1848년에 가서 그러니까 이 운동을 시작한 지 한 10년 즈음에 가서 이 운동이 사그라듭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차티스트 무브먼트는 성공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이 당시에 그 위정자들이 이 차티스트 운동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뭔가 이게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그 방향으로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19세기 말까지 이 찰티스트 무브먼트의 지도자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그 사회 개혁들이 거의 다 실현이 됩니다. 19세기 말까지 거의 다 이 찰티스트 무브먼트의 요구 조건들은 실현이 돼요. 이게 바로 사실 여러분 그 영국이라는 사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버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드먼 버크가 이제 주장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임프루브먼트였잖아요. 자,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면서 어떤 그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그러니까 임프루브먼트를 그러니까 조금씩 덧붙여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회 발전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그 버크는 주장했는데 사실 버크의 어떤 그 이 신념대로 영국 사회가 그런 발전을 이루어 왔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개정도 뭐 한 번에 되기보다는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이제 이루어졌고 이 찰티스트 무브먼트도 결국엔 실패로 끝났지만 이게 그 이후 한 몇십 년의 그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 운동이 요구하던 것들이 거의 다 실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846년에 가서 자, 곡물법의 폐지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콘이 옥수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곡물입니다. 자, 곡물법의 그 폐지가 1846년에 이루어졌는데, 자,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여러분 그 이 1846년 이전에는 영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 곡물에, 그러니까 농산물에 아주 과도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뭐 관세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외국의 그 농산물에 상당히 그 센 그 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외국산 농산물은 상당히 그 가격이 비싸죠. 그러면 영국에서 그 생산한 농산물과는 가격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온 그 농산물은 비교적 싼데 외국에서 들여온 농산물은 너무 비싼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이 곡물법을 제정한 이유는 영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의 한 정책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지금 우리나라 쌀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정부가 외국산 쌀에 이제 세금을 매겨서 지금 우리나라 그 농민들의 그 쌀을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보호무역 정책이 이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긴 한데, 자, 이 당시에 그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외국산 농산물에 세금을 매겨서 영국산 농산물을 보호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이렇게 영국의 지주들이,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 영국의 지주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산물의 가격을 자기들 멋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을 하지 않게 해줬으면 그래도 싼 값에 자국민들에게 그 농산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가격을 높이고, 그래서 영국인들은, 그러니까 보통 그 평민들은 너무 비싸서 영국산 농산물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이 잘 안 되니까. 특히 이제 기근 때 농산물 자체의 양이 적을 때는 이게 정말 치명타인 거죠. 뭐 기근이나 가뭄이 들 때에는 영국산 농산물의 양 자체가 적어버리기 때문에 자, 돈이 있어도 그거를 사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물법이 엄청난 그 폐해를 낳았기 때문에 자, 1846년에 결국엔 이 곡물법을 폐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외국의 농산물도 싼 값에 들어올 수 있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자, 이 그 곡물법의 그 폐지를 자, 자유무역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유무역.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이 대세가 된 거죠. 이 곡물법이 이 폐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보호무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뭐 보호무역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이죠. 자, 그리고 그, 자, 중기로 가서, 이 빅토리아 시대의 그 특징을 보자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부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대영 제국이 성장하던 시기였고, 또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제 논쟁도 심화되던 이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 빅토리아 시대, 특히 중기, 그러니까 1848년부터 이 70년까지가 이 정말 빅토리아 시대의 그 황금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뭐, 좀 그 내용이 기니까,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서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